환갑날 집에서 쫓겨난 여자. 선영의 60번째 생일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혼을 통보했다. 선영아, 우리 그만하자. 오늘 짐 싸서 나가. 그 말은 마치 장을 보러 가자는 말처럼 담담했다. 거실 소파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아줌마,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삶이 단 몇 초 만에 증발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항변할 말도 화낼 힘도 없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남의 몸처럼 느껴졌고 숨이 막혀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박노식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선영에게 내밀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겨우 끄덕일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선영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습관처럼 그 가방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무심코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가방 안에는 USB 여러 개와 녹음기, 그리고 두툼한 문서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는 손글씨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선영아, 이제 내 차례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선영의 심장은 이유 없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선영은 원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29에 결혼해 남편 강민수의 집으로 들어왔고 신혼생활은 시부모와 함께하는 동거로 시작됐다. 결혼 초부터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는 부엌에서 배우는 거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선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고 그저 성실하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아내도 며느리도 가족도 아닌 그냥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결혼 5년 차를 넘기면서 남편 민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야근이라는 말은 점점 잦아졌고 회식이라는 핑계는 점점 구체성을 잃었다. 대화는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인생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 그래도 선영은 참고 견뎠다. 결혼이란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박노식이 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긴 입원과 재활 치료 끝에 그는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했고 민수와 시어머니는 요양원을 알아보려 했다. 그때 선영이 말했다. 제가 모실게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온 말이었다. 그날 이후 선영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떠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겼다. 낮에는 병원 진료를 다녔고 밤에는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질까 여러 번 방을 들락거렸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노식의 일상은 전부 선영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힘들었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노식만큼은 선영을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눈으로 웃었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미약한 반응이 선영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병원비와 기저귀값 이야기를 하며 노식을 마치 짐처럼 취급했고 민수 역시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노식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그 손은 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선영은 그 떨림 속에서 어떤 말보다 많은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선영은 어느새 이 집에서 노식과 둘만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선영은 물을 마시러 나오다 노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이미 불을 끄고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심히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다. 노식이 침대가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떨리던 손은 온데간데 없이 또렷하게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선영이 무심코 아버님? 하고 부르자 그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급히 침대로 돌아가 다시 평소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누웠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선영은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노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는 늘 어떤 긴장감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부터 선영은 남편의 변화도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전화는 언제나 잠겨 있었다. 어느 날 주머니에서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 나왔을 때 선영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인 날 그녀는 민수를 몰래 따라 나섰고 강남의 한 와인바 앞에서 민수가 젊은 여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선영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무너졌다. 분노도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마침내 확인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그래서 선영이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관리를 못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다.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었던 사람은 아들 강도윤이었다.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었지만 선영은 아들만큼은 자기 편일 거라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도윤이 집에 들렀을 때 선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그의 전화통화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들에게조차 자신은 짐이었고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날이 바로 선영의 환갑 생일이었다. 선영은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노식과 마주 앉아 조용히 두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선영은 작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노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선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것이 그날 받은 유일한 축하였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충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 앞에는 도윤과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잠시 뒤 민수와 시어머니도 거실로 모였다. 촛불이 켜졌지만 생일 노래는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수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오늘 정리하고 집 나가. 선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왜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30년 동안 뭐 했어?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방 문이 열렸고 낮에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줌마,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선영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 떠 있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아. 서로 좋잖아. 편하게. 선영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되물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게 편한 거야?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너도 자유로워지고 우리도 편해지잖아. 다 잘 된 거야.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식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선영을 불렀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을 들어 선영에게 내밀었다. 선영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손을 밀어낼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을 때 선영은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노인의 개인 소지품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USB 여러 개, 녹음기, 각종 계약서와 통장 사본, 그리고 정리된 파일 목록.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 불륜 녹취, 회사 자금 유용 기록, 차명 부동산 계약서, 시어머니 위법 증여 내역, 손자 재산 언급 통화 녹음. 선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던 손글씨 메모를 다시 읽었다. 선영아, 10년 동안 내가 날 살렸다. 이제 내가 널 살린다. 그 순간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느껴왔던 모든 이상함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선영은 노식을 다시 찾아갔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노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종이와 펜을 꺼내 천천히 글씨를 적었다. 10년 전 진짜 중풍 아님. 선영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요. 노식은 다시 글을 이어갔다. 아들 부부 회사 자금 빼돌리는 거 알게 됨. 내부 고발하면 가족들 다칠까봐 연기. 선영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묻자 노식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적었다.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날 사람 취급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 선영은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식이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상간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고발을 동시에 진행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비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며칠 뒤 수사기관이 회사에 들이닥치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비자금 계좌, 차명 재산, 허위 계약서, 불법 리베이트 정황까지 하나둘씩 드러났고 민수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형사 입건됐다. 불륜 상대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도윤 역시 가족 모임에 나가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있었어. 이건 내 인생이었으니까.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민수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선영에게 위자료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인정했다. 회사 자금 유용 사건 역시 형사처벌로 이어졌고 민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직장도 가족도 그리고 그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권력과 체면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모든 절차가 끝난 어느 날 노식이 선영을 불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선영아. 선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노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연기 끝. 병원 검사 결과 그는 실제로 큰 신경 손상이 없었고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 대부분을 선영에게 증여했다. 이건 내가 받은 인생값이다. 누구에게 빼앗길 필요 없는 내 몫의 삶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상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1년 후 선영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이름은 두 번째 봄이었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늦게 시작한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다. 노식은 지팡이를 짚고 가끔 가게에 들러 커피를 마셨고 선영은 그에게 각 구운 빵을 내밀며 웃었다. 두 사람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초라한 얼굴의 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영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선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이면 커피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사람과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을 향해 말했다. 다음 분 주문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선영은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내로 버려지고 엄마로 외면받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람으로 봐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었다.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희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전부 소모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